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 미약한 빛을 발산합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빛의 존재를 이론으로만 제시해왔지만 최근 이를 가시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생물학 연구팀은 생명체가 방출하는 초미약 광자인 바이오포톤을 실험을 통해 시각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포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딧불이나 해양 생물의 바이오루미네선스와 달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극도로 미약한 빛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발산되며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바히드 살라리 교수는 광자 하나하나를 감지할 수 있는 초고감도 카메라를 통해 실험한 결과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신에서 뚜렷한 빛을 방출하는 반면 죽은 생명체에서는 그 빛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사활동이 활발했던 신체 부위에만 잔여광이 반점처럼 남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간 세포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연구되던 초미약 광자 방사 현상을 전신 수준으로 확대해 관찰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연구팀은 살아있는 생물체의 바이오포톤 패턴을 통해 세포 활동, 대사 흐름 등 생물학적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실험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포함됐습니다. 겨우살이 잎에 상처를 입히거나 알코올, 과산화수소 등을 처리했을 때 바이오포톤 방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주요 관찰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빛의 방출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향후 진단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살라리 교수는 바이오포톤은 대사나 에너지 흐름의 지표이자 생명의 빛 그 자체라며 이 빛을 통해 생명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진단하는 기술 개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생명과학, 의학, 심지어 철학적 질문에까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질 때 빛도 함께 사라진다는 이 발견은 과학이 밝히는 생명의 신비에 또 하나의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08년 만에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S&P 피치에 이어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입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약 36조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740조 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의 1.2배 수준입니다. 24년 회계연도 기준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8,3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지출, 이자 부담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기며 미국 국채와 달러의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강등으로 미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과 같은 등급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당분간 추가 강등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무디스의 결정을 전임 행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쿠시 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재정 난맥상을 해결 중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 변동성 심화 등 셀 아메리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이탈할 경우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미국의 신용등급이 흔들리면서 향후 글로벌 자산 흐름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와 배터리에서 미인가 통신장치, 이른바 백도어가 발견돼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보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전력 인버터에서 외부 서버와 연결되는 미확인 통신장치를 다수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장치는 방화벽을 우회해 주로 중국 서버와 연결될 수 있으며 전력망의 원격 조작이나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중국산 배터리에서도 유사한 장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장치를 통해 인버터가 원격으로 비활성화되거나 설정이 변경될 경우 전력망의 불안정은 물론 대규모 정전, 나아가 국가 안보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마이크 로저스 전 국장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프라를 교란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의 광범위한 사용이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는 문제의 장비 제조사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을 볼 때 화웨이, 선그로우, 질롱솔리스 등 상위 3개 중국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버터 출하량의 29%를 차지한 최대 공급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기술 성과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데 반대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태양광 장비 사용이 늘어나며 유사한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CCTV에서도 백도어와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전례가 있으며 2020년 육군이 도입한 중국산 장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에는 모든 외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철저한 보안 검증이 필수라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맹국에도 유사 조치를 권고 중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조사 결과와 향후 제조사 공개 여부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망막신경을 재생시켜 시력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망막 질환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며 기존 치료제와 달리 손상된 망막 자체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시력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김진우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월 30일 프록스1이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물질을 생쥐 안구에 주입해 망막 조직의 신경을 재생시키고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효과는 실험 후 6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는 포유류 망막에서 신경재생과 시력 회복을 동시에 유도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기존 망막질환 치료제들은 대부분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그쳤으며 이미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어류가 지닌 망막 재생 능력에서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어류는 뮬러글리아라는 세포가 손상 시 신경 전구세포로 역분화되어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합니다. 인간에게도 동일한 세포가 존재하지만 재생 기능은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재생을 억제하는 프록스1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에게서도 유사한 재생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망막 박리, 당뇨 망막병증, 망막 정맥 폐쇄, 황반 변성 등 주요 망막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23년 기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료제가 전무했던 퇴행성 망막 질환 환자들에게는 이번 연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3월 26일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김 교수가 창업한 연구실 벤처 셀리아즈를 통해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올해 안으로 인간에 가까운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저자인 이은정 박사는 프록스원 중화항체의 효능 개선을 마친 상태이며 다양한 동물을 통해 시력 회복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실명의 위협에 노출된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내 보건당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약 5년 만에 새롭게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사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니파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식 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해 돼지 등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평균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이며 고열과 두통으로 시작해 어지러움, 혼란, 발작, 뇌염 등 중증 신경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최대 75%가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아직까지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해 지금까지 2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박쥐의 침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이나 과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박쥐 서식지가 인간과 가까워진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질환으로 확진 시 의료진은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탄저, 사스, 메르스 등 17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니파 바이러스가 추가되면 총 18종이 됩니다. 질병청은 아직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기후변화와 국제여행 증가 등으로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역 강화, 조기 진단 체계 구축, 그리고 해외 위험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경각심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뒤 고열이나 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인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 억제조차 해안 거주민 수억 명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럼대학교 크리스 스토크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진은 5월 21일 과학저널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환경을 통해 온난화로 인한 과거, 현재, 미래의 빙상 손실과 해수면 상승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상승할 경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이 급속히 녹아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수미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도씨에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크스 교수는 1.5도씨조차 극지방 빙상에는 지나치게 높은 온도라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현재의 기후 조건에서도 빙상 손실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과거 지구가 따뜻했던 시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이 클수록 해수면 상승도 비례해 커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에는 전 세계 해수면을 약 65m 상승시킬 수 있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빙상에서 손실되는 얼음의 양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씨 상승한 기후에서는 매년 3,7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해안 및 섬 주민 2억 3천만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 1m 이내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기온 상승을 1도씨 이하로 억제하지 않으면 대규모 이주와 생활 기반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토크스 교수는 현재 지구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4ppm에 이르렀으며 안전한 온도 상승 한계는 1도씨 정도로 추정된다며 기온 상승을 가능한 한 조기에 멈춰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1.5도씨가 끝이 아니라 상승을 멈추는 속도가 향후 회복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보다 정밀한 안전 온도 설정을 위한 후속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환경오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AI 훈련을 위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서남부, 이곳은 xAI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센터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가동되는 수십 대의 가스터빈이 질소 산화물, 폼알데하이드, 초미세먼지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민은 숨이 막힐 정도라며 시설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xAI는 AI 슈퍼컴퓨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하기 위해 총 35기의 가스 터빈을 설치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3월 항공 촬영으로 이를 확인했으며 4월에는 열 화상 촬영을 통해 33기의 터빈이 실제로 가동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거주자들, 특히 호흡기 질환자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xAI는 지역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또 xAI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터빈 운영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폴령 멤피스 시장은 xAI가 최근 12기의 가스 터빈을 철거했고 나머지도 철거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xAI 시설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일부 정치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저스틴 피어슨 주 하원 의원은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질적 일자리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xAI의 AI 기술 야망과 지역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적 심리 상태가 중고등학생보다 더 크게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 SNS 사용 증가, 그리고 1980년대생 학부모의 과잉 보호적 양육 태도를 지목했습니다. 5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공개한 서울학생중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우울감 점수는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0.22점이 오른 수치로 같은 기간 중학생은 0.13점, 고등학생은 0.02점 상승에 그쳤습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학생들을 6학년까지 3년간 추적한 종단 연구입니다. 불안 지표 역시 초등학생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도한 걱정 항목은 21년 0.44점에서 22년 0.54점, 23년 0.58점으로 증가했고 예민함은 같은 기간 0.41점에서 0.49점으로 부정적 정서는 0.17점에서 0.26점으로 점차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들 항목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울감과 불안감 상승의 원인으로 SNS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 코로나19 이후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등을 제시했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6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이 건강하지 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사교육 부담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초등학생들의 불안이 커진 배경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학습 요구, 사교육 스트레스, SNS 사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부모 세대인 1980년대생들의 양육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작은 좌절과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정서적 보호를 받는 아이는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고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좌절한다며 예민한 양육 방식과 아이의 감정을 과도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유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의 감정 면역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푸단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국제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치매 환자 수가 4배 넘게 증가하며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월 16일 과학저널 플로스1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204개 국가와 지역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치매 환자 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세계 치매 환자는 1990년 약 2,200만 명에서 21년에는 5,700만 명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기간 치매 환자가 40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중국에서는 1990년 12만 명에서 2021년 49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66만 명에서 195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인구 증가와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1950년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진은 인구 증가가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서 치매 사망률과 발병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고령화는 특히 중국의 발병률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치매 환자는 1억 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가 심각한 중국은 2019년 기준 1,300만 명이던 환자 수가 2050년엔 1억 1,5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총과 탱크보다 알고리즘과 센서, 인공지능, 자율 무기 체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신흥 파괴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최전선에 미국과 중국이 맞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경쟁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극초음속입니다. AI와 무인 무기, 양자통신 등은 수년 내 전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둘째로는 대만 해협 등에서 벌어질 분쟁 가능성은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북한도 화성 16이나 극초음속 미사일과 화성 19, 고체연료 ICBM 등을 잇따라 실험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시속 마하 5 이상의 속도, 불규칙한 궤도, 요격 불능이라는 특성으로 현존 방어체계 무력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중국은 둥펑 17을 실전 배치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활공체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은 다크 이글 등 다수 개발 중이지만 일부 실패와 예산 문제로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6세대 전투기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F-22의 후속으로 차세대 공중우세 사업을 통해 F-47을 개발 중입니다. 이 기체는 마하 5 수준의 속도, AI 자율비행,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을 갖춘 비가시권 전장의 지배자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제236 개발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항공모함과 연계된 작전 능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AI와 자율무인기는 이제 단순 지원이 아닌 전투 수행의 핵심 축입니다. 중국은 자폭 드론 군집 실험, 군사용 챗봇 챗 BIT를 통해 지능화 전쟁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대의 자율무인기 실전 배치를 준비 중입니다. 한 사람의 조종자가 드론 100여 대를 제어하는 도시전 훈련에도 성공했습니다. 우주와 양자 기술에서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중국은 우주에서 로봇팔로 위성 포획 실험, 킬메시 공격망 구축, 양자통신 위성, 모찌호 발사 등으로 선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은 우주군 창설 후 무인 우주선 X-37B와 함께 골든돔 구상으로 우주에서 적대국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 중입니다. 최근엔 인지전의 중요성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동화된 심리전 콘텐츠 유포를 통해 여론 분석, 자동 댓글, 영상 생성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SNS 기반 인지오염 추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 이 경쟁은 단순한 무기 숫자나 성능 싸움이 아닌 전장을 통째로 설계하고 지배하는 기술 패권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질적 우위를, 중국은 비대칭 전력과 양적 팽창을 통해 기습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기술을 접목한 치열한 군사 경쟁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